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김대식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그리고 정말 좋은 날씨 이 날에 이런 강연을 들으러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챗GPT로 보는 인공지능과 인류의 미래라는 좀 거시적인 주제로 발표를 할까 하는데요. 최근 지난 3-4달 동안 거의 매일마다 우리는 챗GPT 관련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지 않아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정말 지난 몇십 년 동안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죠. 터미네이터 같은 인공지능이 등장할 수 있겠구나. 물론 다 사이언스 픽션입니다. 또는 인공지능이 보편화되면 우리 일자리가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야기도 지난 몇 년 동안 들었는데, 이번에 새로 소개된 챗GPT 또는 생성형 AI는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우선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인공지능 역사에 대해서 살짝 좀 짚고 넘어갈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분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분들이 연구를 했고 이야기를 해왔죠. 그러다 보니 다양한 단어들을 우리가 좀 혼돈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Machine Learning, 기계학습이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또 가끔 심층학습, Deep Learning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비슷한 의미이기는 하지만 살짝 차이는 있는데요. Artificial Intelligence는 말 그대로 영화에 등장하는 인공지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은 1990년도에 처음 사람들이 상상을 하기 시작을 했고, 당시 사용했었던 방식을 우리는 설명 위주 또는 기호 기반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연구자들이 기계에게 세상을 설명해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고양이는 이런 물체다, 강아지는 이런 물체다. 문제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기계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30년 동안 시도를 하다 결국은 그 방식을 포기합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새로운 방법이 제안됩니다. 학습 기반 방법입니다. 왜일까요? 우선 30년 동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돌파구도 필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1970년도를 기반으로 발달 심리학에서 결과들이 소개가 되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사실 이제 와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지만, 우리 인간도 어렸을 때, 자랄 때 세상에 있는 현상들을 설명을 통해서 다들 학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느 부모도 고양이란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하나하나 해주진 않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학교에 들어가서 배우는 거죠. 또는 우리는 문법이라는 것을 학교에 들어가서 배우는데, 입학하기 전 아이들도 당연히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결과적으로 인간에겐 학습 능력이 있어서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0년도에 그렇다면 차라리 기계에게도 학습 기능을 부여하자라는 아이디어가 제안됩니다. 매우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역시 또 한 30년 동안 시도되다 포기합니다. 인공지능은 흥미롭게도 지난 60년 동안 영화에서는 그렇게 많이 등장했지만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기술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기계학습이라는 방법이 심층학습, 딥러닝이라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시도가 되는데, 이번에 충격적으로 성공을 해버립니다. 왜 성공을 했을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알고리즘에도 개선이 있었고요. 두 번째, 컴퓨터 기술도 더 발전됐지만,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의 차이입니다. 저희가 1980년도 기계를 학습시킬 때는 데이터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랐던 것 같아요. 고양이, 강아지를 구별하게 하기 위해서 한 고양이 사진 100장, 강아지 사진 100장을 활용했는데 학습이 실패됩니다. 그런데 1990년도 중반을 기반으로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도입되면서 상상을 초월할 데이터를 우리는 가지게 됐고, 2010년도에 들어와서 고양이 사진 100장이 아닌 10만 장, 100만 장을 학습에 활용하니까 갑자기 기계가 세상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날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분야는 사실 데이터에 있는 확률적인 패턴을 학습해서 스스로 규칙을 뽑아낸 다음 인식을 하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그냥 우리는 편하게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상상을 초월할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가 이제 얼굴 정말 잘 알아봅니다. 여러분들 휴대폰 얼굴에 이렇게 갖다 대면 얼굴 알아보잖아요. 10년 전에는 없었던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기계가 이제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를 구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걸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난 10년 동안 인류 역사에 있었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기계가 세상을 알아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미 세상에 있는 것을 알아보는 기계를 인식형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하나 있었죠. 바로 인간의 언어입니다. 여러분들 알렉사, 시리, 코타나 또는 국내 통신사에서 팔고 있는 AI 스피커들 다들 체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이 모든 녀석들에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우리 말귀 진짜로 못 알아듣잖아요. 이제 궁금한 거죠. 왜 기계가 세상을 알아보는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인간의 언어는 이해하지 못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계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알아볼 때는 픽셀과 픽셀 간의 확률적인 관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병렬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언어는 다르죠. 문장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단어의 순서를 바꿀 수가 없겠죠. 순서를 바꾸는 순간 의미가 달라질 테니까.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사용했었던 모든 학습 방법들은 문장에서 단어가 들어오는 순서대로 학습을 하고 기억을 해야 될 텐데 이 방법이 절대로 먹혀 들어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실패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2017년 구글에서 매우 흥미로운 방법을 하나 제안합니다. 트랜스포머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 트랜스포머는 정말 만화 영화에 등장하는 트랜스포머 이름을 사용한 건데요. 이 기술적인 디테일은 무시하셔도 되고 트랜스포머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뭐냐면 이제 문장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단어의 그 순서대로 학습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문장 전체를 한꺼번에 보고 문장에 있는 단어와 단어 간의 확률 관계를 사전에 학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뭐뭐 귀여운 고양이, 뭐뭐뭐 귀여운 강아지 한다면 고양이, 강아지란 단어를 우리가 학습할 때 그 앞에 나오는 단어, 뒤에 나오는 단어, 앞에 나오는 단어, 뒤에 나오는 단어들 확률적으로 어떤 단어들이 얼마나 자주 나올까를 미리 다 학습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학습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왜냐? 문장 한두 개 가지고 학습하면 이 확률이 틀릴 수 있잖아요. 특별 문장이기 때문에 문장 몇 개가 필요할까요? 문장 100개로는 확률 분포를 알아낼 수 없습니다. 1000개로도 안 되고요, 100만 개로도 안 되고 1000억 개 정도 문장이 있으면 알아낼 수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숫자의 문장. 두 번째, 한 단어의 문맥을 보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단어 몇 개 간의 확률 관계를 봐야 될까요? 한두 개 봐서는 당연히 안 되고 챗 GPT 같은 경우엔 앞뒤 1000개가 넘는 단어들과의 확률 관계를 학습을 해야지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덕분에 계산량이 상상을 초월하고요, 챗GPT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데이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충 짐작적으로 엔비디아사의 A100라는 한 장에 5천만 원짜리 하는 그래픽 카드, GPU 카드를 10,000장을 사용해서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계산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계산량입니다. 그 결과물은 뭘까요? 이런 식으로 트랜스포머를 사용해서 학습을 시키면 한 특정 언어에 대한 확률적인 지도를 우리가 사전에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시면 내비게이션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그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대한민국 지도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거리 간의 공간적인 관계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사전에 만들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작점과 도착점을 입력하시면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이 챗GPT 같은 우리는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부르는 이 생성형 인공지능은 한 언어에 해당되는 모든 확률적인 관계를 미리 학습한 다음 우리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주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은 병렬 처리가 가능해서 엔비디아사가 만든 병렬 프로세서 GPU를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흥미롭게도 트랜스포머를 개발한 기업은 사실 구글인데 이 방법을 가장 활용을 잘한 회사는 오픈 AI라는 사실 스타트업입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오픈 AI가 상당히 흥미로운 방법들을 많이 개발했고 특히 작년에 2가지 알고리즘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달리2라는 알고리즘입니다. 달리는 화가 달리와 그다음에 예전에 픽사 영화 월리 이름을 합쳐서 만든 건데요. 달리2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모든 문장들의 확률 관계만 학습한 것이 아니고 모든 문장과 모든 그림과의 확률 관계 역시 학습을 해버린 거예요. 덕분에 문장을 입력하면 그 문장하고 확률적으로 가장 잘 어울리는 그림을 찾아주는 게 아니고 생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방법을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에 없었던 걸 만들어주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말탄 우주인이라고 글을 입력하면 정말 말탄 우주인을 그려줍니다. 이 그림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찾은 것이 아니고 이 순간에 생성해낸 거죠. 말탄 우주인 연필로 그린 스타일 하면 또 이런 식으로 잘 그려줍니다. 또는 1990년도 기술을 사용해서 물속에서 인공지능 연구를 하는 곰 인형, 이런 그림이 어디 있었겠어요? 이런 난센스 문장이 잘 그려줍니다. 또는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곰 인형, 여기서 중요한 건 곰 인형과 스케이트보드만 잘 그린 것이 아니고 배경을 흐리게 보여줬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문장에서 배경을 흐리게 보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추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 방법이 제한된 게 2022년 4월 달인데 2달도 되지 않아서 이 방법들이 상용화가 바로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연구소나 대학교에서 새로 만들어진 방법이 상용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보통은 몇 개월 또는 적어도 몇 년이 걸리는데 바로 잡지 커버 디자인에 사용이 됩니다. 이코노미스트라는 경제 잡지, 그리고 좀 더 재밌는 예제는 코스모폴리턴이라는 패션 잡지인데요. 2022년 6월 21일에 공개가 됩니다. 이 커버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됐었던 문장은 제가 제대로 기억한다면 이거였던 것 같은데요. 미래 여성 미국 대통령이 우주복을 입고 당당한 모습으로 달나라에서 걸어다니는 모습, 배경에는 무한의 우주가 보이고 이 모든 장면을 발 아래에서 촬영한 것 같이 보여달라 했더니 이런 식으로 그려주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그림을 인간 디자인도 그릴 수는 있습니다. 단 달리2는 100만 장을 그릴 수 있다는 게 큰 차이죠. 최근 예술가들 사이에서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가 이겁니다. 이 그림들 지금 다 기계가 그린 거거든요. 이게 예술일까? 사람이 그린 게 아닌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예술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충격은 마치 19세기 처음 사진기가 등장했을 때하고 비슷한 충격이지 않을까 싶어요. 19세기에 사진이라는 기술이 도입되고 이제 기계가 현실을 그대로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예술가들은 혼란에 빠지죠. 지금까지 현실을 그릴 수 있는 건 인간뿐이 없는데 기계가 현실을 보여주니까. 그리고 당시 예술계가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대부분 예술가들은, 화가들은 아니, 그래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릴 수 있는 건 사람뿐이 없다. 우리가 인간이 더 정교하게 그림을 그리자라는 선택을 하셨고, 이런 분들을 우리는 이제 프랑스 아카데미파 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 이름은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다 잊혀진 분들이거든요. 대신에 아주 소수의 화가들은 이 새로운 기술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사진기라는 기술이 계속 발달하면 언젠가 정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겠구나. 컬러로도 보여줄 거고, 그럼 사람, 인간 화가가 할 수 있는 건 뭘까라는 아주 진지한 질문을 하셨고, 이분들이 찾았던 답은 그럼 기계가 보여줄 수 없는 걸 보여주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의 내면적인 세상, 인상파가 시작이 되고, 또는 인간이 표현하고 싶은 표현력, 표현주의, 다시 말해서 20세기 현대 미술이 이렇게 시작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다시 한번 그런 충격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 마치 사람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없었던 그림을 생성해낼 수 있다면 인간 아티스트, 사람 화가는 뭘 해야 될까라는 중요한 숙제가 하나 던져진 거죠.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모두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최근에 만들어진 그림들입니다. 특히 저 아래에 있는 그림은 교황님이 갑자기 발렌시아가 코트를 입고 등장해서 너무 진짜 같아서 한동안은 그런 소문도 났었어요. 바티칸하고 발렌시아가 협업을 했다. 당연히 아니겠죠. 가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2주 전에 소니에서 주관한 국제 사진 대회에서 상을 받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저 작가님이 상을 거절했어요. 왜냐? 상을 받고 나서 이분이 하신 말이 저 사진은 본인이 찍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낸 사진이고 본인이 원했던 건 기계가 만든 사진으로 국제 상을 탈 수 있는지 한번 시도를 해봤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질문을 사실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아까 그 그림에서 같이 발렌시아가 코트를 입은 교황님, 절대로 저런 결과 안 나옵니다. 정말 정교하게 질문을 해야 되고, 덕분에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질문을 잘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자꾸만 얘기하는 이유는 이거겠죠. 예를 들어서 이 그림들을 보세요. 왼쪽 그림은 저 위에가 사람이 입력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에게 입력하는 문장을 우리는 프롬프라고 부르고, 프롬프 공학이라는 분야가 이미 만들어졌을 정도로 어떻게 문제를 설명하는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문장 보시면 꽤 길지요. 1950년도 프랑스 파리 느낌이 나는 흑백 사진, 여자분이 벨코니에서 바깥을 보는, 진짜 같잖아요. 오른쪽 그림들 맨 위에 왼쪽에는 프롬프가 그거였었죠. 회사가 망해서 노숙자가 된 일론 머스크. 이렇게 간단하게 입력하면 절대로 이런 결과 안 나옵니다. 이 사진들을, 그림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었던 프롬프는 사실 이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교한 전문 지식이 들어가야지 우리가 기계를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11월 30일 그리고 드디어 챗GPT가 공개가 됐습니다. 저는 사실 챗GPT가 공개됐을 때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어요. 왜냐?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GPT의 핵심 알고리즘인 트랜스포머는, 참고로 GPT는 이 영어 약자만 기억하시면 작동 원리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G는 제너러티브라는 얘기입니다. 생성적. P는 프리트레인드, 사전 학습. T는 트랜스포머. 다시 말해서 챗GPT 같은 알고리즘이 해주는 건 뭐냐면, 1000억 단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거대한 데이터를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사전에 학습을 해뒀기 때문에 질문을 하면 새로운 것을 생성해낼 수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기대는 안 했어요. 이미 5년 전에 개발된 방법이었고, 지난 5년 동안 인간과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대화 모델들이 꽤 나왔었습니다.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11월 30일 새로운 방법이 등장했고, 또 저는 저희 실험실에서 이런 연구를 하니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12월 첫째 주에 챗GPT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기대했었던 것보다 너무 대화 퀄리티가 좋은 거예요. 제가 하는 질문에 완벽한 문법, 완벽한 문맥으로 대부분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더구나 기계와 몇 시간 동안 대화가 가능합니다.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그 질문에 제가 다시 질문하면 대답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선입감 없이 본다면 챗GPT가 만들어낸 문장을 인간이 쓴 문장과 섞어서 일반인들에게 구별하라고 하면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놀랍게도 챗GPT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해 버린 거예요. 튜링 테스트의 핵심이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물과 기계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구별하지 못하면 두 존재의 능력이 비슷하다고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건데,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챗GPT가 11월 30일 소개되고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실리콘밸리에서 난리가 납니다. 갑자기 첫 번째 난리가 난 이유는 생각했었던 것보다 소비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챗GPT가 등장하고 2달이 되지 않고 1억 명 사용자를 확보합니다. 이건 인터넷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서비스입니다. 틱톡이 1억 명 소비자를 확보하는데 9개월이 걸렸거든요. 틱톡보다 훨씬 더 빠르게 확장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달도 되지 않아서 12월 달에 구글 CEO 순다 피차이가 모든 구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하나 보냅니다. 이 이메일의 내용은 뭐냐면, 코드 레드다. 현재 구글 상황이 적신호 상태고 1998년 구글 창립 이후에 처음으로 구글이 망할 수 있는 위기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구글 1년 매출이 300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기술을 가진 회사인데 왜 이렇게 챗봇 하나 때문에 호들갑을 떨까? 사실 이유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실리콘밸리의 분위기가 2023년 구글 상태는 마치 1998년 야후를 보는 느낌이다. 다시 말해서 아직까진 잘하고 있지만 하얀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핵심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구글이 해주는 게 뭘까요? 자, 우리 인간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질문이 있으면 최근엔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그런데 구글이나 또는 네이버 같은 인터넷 검색 회사들이 해주는 건 우리 질문을 대답해 주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한 질문과 비슷한 질문을 했었던 다른 사람들이 예전에 방문했었던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주는 겁니다. 덕분에 한 번 들어가면 바로 답을 못 얻어요. 우리는 들어갔다 나왔다 많은 시간을 인터넷 검색에 활용해야 되고, 사실 인터넷 검색이 아니고 정보 사냥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마치 원시 시대 때 원시인들이 배가 고프면 화살을 메고 사냥을 하고 나갔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짓 안 하잖아요. 우리는 배가 고프면 냉장고 문을 열고 선택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정보 세상에서는 정보가 필요하면 우리는 여전히 사냥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미래는 정보가 필요하면 질문을 하면 바로 대답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검색을 할 필요도 없이, 또는 검색 확률을 10% 정도 수준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질문을 바로 대답해 주겠다라는 거고, 당연히 소비자는 그걸 더 선호합니다. 덕분에 구글은 큰 위기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챗GPT의 능력이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건 대화 능력이죠. 당연히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당연히 하나의 언어, 예를 들어서 영어로만 대화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챗GPT는 인터넷에 있는 거의 모든 언어를 학습을 했죠. 단 영어를 가장 많이 학습했기 때문에 영어 대화 능력이 가장 뛰어나지만 한국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한 달 전 GPT-4로 업데이트되고 나서 꽤 잘하더라고요. 더구나 챗GPT는 인간의 언어만 학습한 게 아니죠. 코딩 언어도 많이 배웠습니다. 챗GPT가 가장 많이 학습한 언어는 영어, 두 번째는 파이썬이라고 알려져 있고, 파이썬은 정말 모국어 수준으로 잘합니다. 챗GPT가 또 잘하는 것은 정보 요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키피디아 영어 아티클 한 20장을 입력하고 한국어 반장으로 요약해 하면 정말 잘해줍니다. 많은 정보를 깔끔하게 요약해주는 능력은 정말 뛰어나요. 꼭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교정 능력도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로 글을 쓰면 당연히 실수를 하겠죠. 우리가 영어로 글을 입력하고 고쳐줘 하면 잘 고쳐주고, 입력과 프롬프를 아주 정교하게 입력하면 어디가 틀렸는지도 잘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문장을 쓰면, 글을 쓰면 제 글이 완벽하지 않겠죠. 제가 영어 모국어가 아니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글을 입력하고 이거 좀 영어가 모국어인 일반인 수준으로 고쳐줘 했더니 잘 고쳐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 글을 퓰리처 상을 탄 소설 작가같이 고쳐줘 했더니 저는 제 글을 읽으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글을 너무 잘 썼더라고요. 저는 알지도 못하는 단어와 표현력, 그 얘기는 뭐냐면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여러분들 모두 퓰리처 상을 탄 작가같이 글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로도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흥미로운 미래겠죠. 창작 능력 역시 대단합니다. 저는 이제 챗GPT한테서 물어봤어요. 없는 얘기 만들어낼 수 있냐, 창작했더니 할 수 있대요. 참고로 제가 처음에는 한국어로 대화를 나눴는데 1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어 능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결국 영어로 질문하고 대답을 받은 다음에 또 한국어로 번역을 한 과정을 거쳐서 이 책이 완성됐는데요. 그래서 영어로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한번 K드라마, 한국 연속극 대본을 써달라 했더니 쓸 수 있대요. 대충 내용만 얘기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조건을 줬습니다. 3가지 조건을 줬어요. 첫 번째, 주인공은 평범한 대한민국 여자 대학생이다. 두 번째, 이 주인공에게는 출생의 비밀이 있다. 세 번째, 주인공이 죽을 병에 걸린다. 그 다음에 삼각관계 많이 집어넣어 달라. 이걸 쓰면서 약간 미안은 하더라고요. 3천억 정도 들여서 학습을 한 이 생성형 인공지능에게 막장 드라마 대본을 써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죠. 엔터키를 누르자마자 쉴 새 없이 한 30장 정도 대본을 만들어내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노동의 미래를 경험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저한텐. 정말 미래에는 인간은 상상만 하고 정확한 질문을 던지고, 일은 기계가 하고 인간은 선택을 하면 되겠구나. 자, 이제 챗GPT가 갑자기 문장을 쓰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문장, 물론 영어로 썼지만 주인공 이름과 지역 이름은 다 한국 이름으로 바뀌더라고요. 대한민국 서울 강남에 사는 지선,
지선이란 이름이 확률적으로 가장 흔한 이름인가 봐요. 평범한 여학생인데 미국에서 아빠가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 사고로 아빠가 돌아가십니다. 이런 얘기 저는 쓴 적 없어요. 그냥 다 자기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아빠가 남긴 편지를 서울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읽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래요. 사랑하는 내 딸 지선아, 이 이야기는 내가 절대로 안 하려고 했는데 이 편지를 네가 지금 읽는다면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없을 거다. 너도 이제 알아야 될 것 같다. 너는 사실 입양된 아이다. 자, 출생의 비밀이 해결됐어요. 이걸로 충격을 먹고 주인공이 기절해서 쓰러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검사를 받았는데 암이 있었던 거예요. 죽을 병도 해결이 됐습니다. 이때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여기에 이 삼각관계를 어떻게 집어넣으려 했는데 집어넣더라고요. 주인공이 태어나고 나서 이제 이 주인공은 본인이 그동안에 믿었던 모든 게 무너진 거잖아요. 해서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을 막 살기로 결심하고 베스트 친구들의 남자친구들을 뺏기 시작하면서 삼각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흥미로운 건 동일한 조건, 이 세 가지 조건을 10번 집어넣으면 10번 이야기가 다 달라집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챗GPT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해를 했어요.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1000억 단위의 데이터를 학습시키면 컨텐츠를 생성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응용만 잘하면 되겠죠. 그리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 흥미로운 응용 서비스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챗GPT에서는 우리가 문장을 입력하면 문장으로 대답을 해주죠. 달리는 문장을 입력하면 그림으로 대답을 해주고, 또 구글이 준비 중인 뮤직 ML, 올해 가을에 소개될 서비스에서는 시나 소설책, 글을 입력하면 글과 가장 잘 어울리는 음악을 작곡을 해줍니다.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보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는 올해 2월 6일 2달 전에 런웨이 리서치에서 소개한 젠1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참고로 이 서비스는 일주일 전에 이미 iOS에서 앱으로, 무료 앱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이폰 쓰시는 분은 지금 바로 가서 이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가 해주는 건 동영상을 집어넣고 글로 설명을 하거나 사진을 한 장 입력하면 그 스타일로 동영상 모든 프레임을 바꿔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Gen 1, a video generation AI system that can efficiently generate 이게 video 오리지널 in any 동영상이고 style, 글로 all 설명을 while 하는 retaining 거죠. quality and flexibility. Gen 1 is able to 이게 realistically and 오리지널 consistently 동영상, apply 그다음에 the 사진 한 장 composition and 집어넣고. style of an image or text prompt to the target video, allowing you to generate new video content using an existing video. We call this approach video to video, and we're incredibly excited to share a few early use cases. Stylization mode. Transfer the style of any image or prompt to every frame of your video. Storyboard mode. Turn mockups into fully stylized and animated renders. Mask mode. Isolate subjects in your video and modify them with simple text prompts. Render mode. Turn untextured renders into realistic outputs by applying an input image or prompt. And customization mode. Unleash the full power of Gen 1 by customizing the model for even higher fidelity results. Gen 1 represents a pivotal step forward in generative AI, one that brings us meaningfully closer to realizing the future. 자, 이게 2월 6일에 소개가 됐는데 최근 생성형 AI 기술 발전 수준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른 게 한 달 조금 남아서 두 번째 버전을 바로 소개하더라고요. 젠2. 젠1에는 문제가 있었죠. 동영상을 입력해야지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건데 젠2에서는 동영상을 입력할 필요도 없이 글로만 설명해주면 바로 동영상을 만들어줍니다. 한번 보세요. And today, we're excited to announce our biggest unlock yet. Text to video with Gen 2. Now you can generate a video with nothing but words. No driving video, no input image. Gen 2 represents yet another major research milestone and another monumental step forward for generative AI. With Gen 2, anyone, anywhere can suddenly realize entire worlds, animations, stories, anything you can imagine. Gen 2, coming very soon. 정말 우리는 너무나 흥미로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게 올해 안, 내년, 1년, 2년 안에 여러분들이 챗GPT를 사용해서 풀리처상 수준의 대본을 쓰신 다음에 그 문장들을
생성형 비디오 시스템에 집어넣으면 당연히 아바타 수준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채널에 올릴 수 있는 수준의 컨텐츠를 스페셜 이펙트가 포함된 컨텐츠를 누구나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흥미로운 세상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미래는 이거 같아요. 우리 인간이 무언가를 처음에 했을 때는 다 손으로 만듭니다. 수작업. 19세기 중반 자동차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다 수작업으로 만든 거죠. 수작업으로 무언가를 만들면 문제가 많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또 정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20세기 초 들어가면서 우리 인간이 배운 건 이겁니다. 대량 생산을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대량 생산을 하면 가격이 떨어지고 빨리 만들 수 있고 훨씬 더 정교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 물건들은 분명히 대부분 대량 생산됐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 이거 대량 생산된 거잖아요. 이거 누가 지리산에서 3년 동안 나무를 깎아서 만든 의자가 아니겠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 인간이 대량 생산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적 결과물입니다. 글을 쓰는 거, 그림을 그리는 거, 코딩을 하는 거, 반도체 설계를 하는 거, 기계를 만드는 건 다 수작업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덕분에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정교하지 않겠죠. 생성형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미래는, 그리고 챗GPT가 첫 번째 예지일 텐데, 지적 노동력 역시 대량 생산될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큰 변화이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이런 강연하면 항상 마지막으로 제가 해드리는 얘기 있는데, 그렇다면 지적 노동력이 대량 생산되는 그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미 챗GPT나 달리는 여러 가지 힌트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달리에서도 보셨겠지만 막연하게 글을 입력한다고 좋은 결과 나오지 않습니다. 전문 지식이 정말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과가 좋아져요. 예를 들어서 저는 달리를 사용해서 한번 저도 해봤어요. 저는 사이언스 픽션 좋아하니까 중국집에서 서빙하는 다스베이더 그려달라 하면 잘 그려주더라고요. 그런데 저랑 친한 사진작가 선생님은 다르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중국집에서 서빙하는 다스베이더, 그런데 그 장면을 1975년 코닥 트라이엑스 흑백 필름 스타일로 하고 조명을 4개 달아놓고 그 조명 하나의 필터는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전문 지식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퀄리티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아져요.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메시지는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소설가, 디자이너, 예술가, 직업이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 생성형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반도체 설계자, 잘 활용하는 개발자, 프로그래머, 아티스트 때문에 이 기술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개발자나 아티스트는 실업자가 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가장 먼저 사용하고 가장 먼저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바로 그렇다면 두 번째 레슨이 생깁니다. 우리 한번 19세기 말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수천 년 동안 말을 타고 다녔는데 갑자기 자동차라는 게 등장해요. 그런데 초기 자동차는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맨날 망가지고 비용도 비싸고 해서 초기 자동차는 거의 그냥 귀족들의 장난감 수준이었죠. 초기 자동차는 우리가 충분히 무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대량 생산된 자동차가 등장하고 나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세상을 본다면 말의 시대는 끝났고 자동차의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팩트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시대가 변하는 팩트를 외면할 수 없다면, 자동차가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걸 무시할 수 없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운전면허증을 땄어야죠. 자동차를 운전해 봐야지 자동차가 지배하는 시대에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9세기 사람들은 주차장이라는 게 필요할지 몰랐어요. 신호등이라는 게 필요할지도 아무도 몰랐고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인공지능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경험한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면 장난감 수준, 대학교 연구소에서만 가지고 놀던 장난감 수준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로 시작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AI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삶과 우리 직업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지금 해야 될 것은
남들보다 먼저 생성형 인공지능을 경험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너무 다행히도 챗GPT, 달리, 런웨이 모든 게 무료입니다. 가입을 안 할 이유가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제가 제 지인들에게도 생성형 인공지능 많이 써보세요 하면 다들 그러더라고요. 챗GPT하고 한 문장 질문 2-3개 하고 나서 이거 하나도 재미없던데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건 마치 19세기에 자동차를 경험하세요 했더니 자동차 문을 열고 의자에 한번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랑 똑같겠죠. 이 경험으로 자동차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합니다. 적어도 자동차를 몇 주, 몇 달 동안 운전을 해봐야지 우리가 상상력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이 진지한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진지한 경험은 3가지 차원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여러분들 개인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김대식 교수 강연 100번 듣는다고 그 느낌은 안 생깁니다. 바로 직접 해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학교나 또는 직장에서 계신다면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하고 공부 모임을 꼭 만드셔야 돼요. TF, 타스크포스. 내가 하는 일에 이런 기술들이 어떤 영향을 줄까? 그리고 지금 기술이 아니고 앞으로 나올 기술의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한 달 후에는 오늘 제가 소개한 게 이미 너무나도 오래된 기술일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경험은 반드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자녀분들일 수도 있고 또는 동생 또는 조카일 수도 있겠는데, 지금 10대인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경험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10대들이야말로 생성형 인공지능이 완전히 보편화된 세상에 살고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대체는 세대마다 다를 수뿐이 없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저같이 이미 40대, 50대가 넘은 분들은 지금 몇몇 분 보이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운이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10,000년 인류 문명의 모든 혜택을 받고 살다가 생성형 인공지능에게 밀려나기 바로 전에 은퇴를 할 거거든요. 정말 완벽한 타이밍으로 우리는 살았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30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미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이미 직업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20대 후반, 30대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잘 지키고 계속 하시기 위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빨리빨리 배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10대는 아닙니다. 현재 10대는 전문 지식이 없어요. 이 친구들은 사실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직업도 없고. 그리고 지금 10대가 직장을 구하고 직업을 구해야 될 10년, 15년, 20년 후에는 100% 확률로 생성형 인공지능이 지적 노동력을 대량 생산하고 있을 시대일 텐데, 다시 말해서 가격 경쟁은 어차피 안 됩니다. 기계보다 더 저렴하게 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계가 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해야 될 텐데, 지금 10대가 아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기계하고 경쟁해서 직업을 얻어야 될 세대일 텐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현재 지금 10대들에게 미래 기계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건 마치 불도저가 이미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여전히 삽질을 더 빨리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삽질을 빨리 해도 기계가 이깁니다. 기계가 이제 등장하고 그 팩트를 외면할 수 없는 상태라면 기계가 할 수 없는 걸 가르쳐줘야 되지 않을까. 삽질만 빼고 불도저를 모는 거, 불도저를 설계하는 거, 불도저의 그림을 그리는 거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공지능 시대,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요.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서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줘야 될까요? 어떤 직업이 유망할까요? 제가 그 답을 안다면 당연히 청담동에 학원을 세웠겠죠. 여기서 강연을 하는 게 아니고.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는 당연히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이 확실히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당연히. 단 이 정도는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는 대부분 전문가들은 슈퍼스타 경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직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직업에서 몇 %로 잘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코딩을 아무리 해도 꼴찌로 코딩한다. 아무 경쟁력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드론을 한다. 당연히 경쟁력 없겠죠. 단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코딩을 10%로 잘한다. 당연히 살아남겠지만 청소를 10% 잘한다. 살아남을 수 있고 설거지를 10% 잘한다. 도자기를 10% 잘한다. 역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잘하나. 그러면 여기서도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10%로 잘할 수가 있을까? 답은 너무나 간단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뇌과학적 그리고 교육 심리학적으로 우리 인간이 무언가를 정말 잘하려면 하고 싶은 걸 하면 됩니다. 사실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생성형 인공지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 있는 10대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경험의 기회를 줘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결정하면 그 다음에 최대한 도움을 주고 지식을 줘서 뭐가 됐든 직업의 차이가 있으면 안 되는 거겠죠. 당연히 도자기를 굽든 줄넘기를 하든 본인이 그게 원하는 거여서 잘하면 10% 안에 들어가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놀랍게도 사실 이런 걸 뭐 누군가 논리적으로 예측한 건 아니겠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이 우리 미래 사회에 주는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는 우리 인간이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방법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라라는 매우 역설적인 좀 메시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